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비타민 스닙스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짚어드릴까 합니다. 제가 그 강의를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이제 뒤에다가 그런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얘를 이제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 수준에서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고 이걸 어떻게 리딩하는지 또 리딩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의학 상식이 있다면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 같아서 오늘 기본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비타민이 들어오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장을 통해서 흡수를 하겠죠. 흡수하는 그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흡수한 다음에 혈관을 타고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장기 내, 타겟 장기 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듯이 비타민 C의 중요성은 혈중 레벨보다는 조직 레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조직 레벨이 충분하게 쌓여져 있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한 건데 우리가 먹다 보면은 혈중 레벨은 돌아다니는데 조직은 아직도 이제 한참 모자란 농도가 한참 부족한 상태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얘를 계속 먹다 보면은 우리가 물이 쭉 차올라 오듯이 각 세포마다 비타민 C 농도가 충분하게 차올라 올 때 우리는 그 기능이 잘 돌아가는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혈중에서만 돌아다니고 조직 레벨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면은 그것도 비타민 C 결핍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일단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제가 그림으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면상에 그림상에서 보시는 보라색 네모 박스가 비타민C가 들어가는 통로 1번입니다. 그걸 영어로 SVCT1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세모 녹색이 SVCT2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통로가 두 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곳이 좀 더 비타민C가 좀 더 많이 필요하거나 좀 더 중요한 장기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가 피부하고 폐하고 간하고 콩팥하고 소장대장이라고 얘기하는 장관입니다. 이 다섯 군데에는 비타민C 통로가 1번, 2번이 다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인체 조직은 그 통로가 2번밖에 없어요. SVCT2밖에 없어요. SVCT는 뭐냐면 Sodium Dependent Vitamin C Transporter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나트륨 의존성 비타민 C 통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그것도 뭐 몰라도 되지만 아무튼 간에 일단 비타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조직 내로 들어가는 통로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이 통로가 어느 장기는 두 개가 있는 데가 있고 어느 장기는 하나밖에 없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의 장기는 다 하나밖에 없고 중요한 장기인 폐하고 간하고 콩팥하고 그다음에 장관 그 소장, 대장, 위장 뭐 이런 장관하고 그 다음에 피부 쪽에는 두 개가 다 있다. 이 정도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또 다른 포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고 해서 우리가 항암 치료할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암 환자들한테 비타민 C를 메가도즈로 줘서 얘를 암 환자의 치료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왜 그랬냐 하면은 암세포는 당을 좋아하는데 글루코스를 좋아하는데 그 글루코스가 들어가는 통로인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를 이용해서 비타민 C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혈당이 들어가듯이 그 당이 들어가는 통로를 통해서 비타민 C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들어가는 비타민 C의 형태는 일반적인 우리가 먹어서 사용하는 아스코르빅 애시드 형태가 아니고 이게 산화된 형태의 비타민 C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그 안에서 다시 환원되는 역할을 해서 비타민C로 쓰여지게 되거든요.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암세포를 치료한다는 개념이 들어가요. 고용량의 비타민C가 들어가서 얘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산화물질들을 다 끌어당겨서 자기가 스스로 환원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세포 내에서의 어떤 이제 그 살균 작용이 일어나면서 세포가 파괴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정상적인 세포는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게 들어가는 루트가 있는 곳만 비타민C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모든 장기에 다 있는데 백혈구에도 있고요. 근데 유일하게 적혈구만이 사용하는 게 글루코스 트랜스포트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적혈구는 그 당이 들어가는 루트만 사용해서 비타민C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혈중 레벨에 갖고 있는 비타민C 농도보다 제일 낮은 곳이 RBC 적혈구에만 제일 낮고요. 나머지
백혈구나 이런 데는 워낙 중요한 혈구잖아요. 면역 기능도 해야 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많은 용량의 비타민C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채널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SVCT2라는 채널을 통해서 비타민C가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도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밑에 보여드리는 그 가계도의 모양을 보시면은 들어갈 때 비타민C 형태는 약간 입체적인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통로가 딱 안 맞는 거예요, 아구가. 근데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당이 들어가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디하이드로 알스코르빅 액시드라는 형태는 얘가 약간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찌그러져 가지고 마치 글루코스하고 형태를 비슷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들어가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이 유전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유전자 검사 두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SLC23A1이라고 해서 두 가지의 다른 서브 타입으로서의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를 했을 때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게 바로 지금 비타민 C를 체내로 집어넣어 주는 그 통로가 블록된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얘도 블록되지만 글루코스 트랜스포터 자체 이쪽도 블록되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게 되면은 전체적인 어떻게 들어가는 통로 자체가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포 내 알스코르빅 액시드 용량이 떨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당연히 레독스 임발란스라는 그 안에는 산화 불균형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으면서 세포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걸 동물 실험을 했더니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유전자의 변이가 있게끔 만든 유전자를 락다운 시키는 생쥐를 만들었더니 그 생쥐는 임신한 다음에 출산할 때 새끼 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것만 락다운돼도 세포가 살 수 없는 환경 또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물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구나. 되게 심각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런 변이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통로를 이용하는 비타민C를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디어를 딱 낸다면은 아주 쉬운 아이디어인데, 그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좀 더 좋은 비타민C를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이거는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 그림일 건데요. 혈중, 플라즈마라는 게 혈액을 얘기하거든요. 혈중 비타민C 레벨을 50으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이제 장기별로 비타민C 농도를 보는 건데 뇌는 800에서 90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폐 같은 경우는 400, 비장 같은 경우에는 600에서 900, 간 같은 경우도 600에서 900 정도 나오고요. 가장 높은 데가 딱 보니까 아드레날입니다. 아드레날이 부신이잖아요. 부신이 되게 중요한 장기죠. 신장에 붙어 있는 장기가 부신인데 얘가 하는 일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스트레스를 컨트롤해주는 콘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안드로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코티졸인데 이 코티졸을 만드는 호르몬을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얘를 분비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비타민C 농도가 되게 많은 것이 이 부신입니다. 1700에서 2300이라는 비타민C 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얘에 대한 어떤 리스폰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뇌에서 여기 피튜이터리 글랜드라고 하는 이제 이쪽에 그 뇌하수체에서 이 부신을 자극하는 호르몬은 ACTH라고 하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ACTH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여기 뇌하수체에서 얘가 나와서 부신을 막 자극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극할 때 코티졸만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봤더니 부신에서 뭐가 나오냐 봤더니 막 비타민C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혈중 레벨을 검사해 봤어요. 봤더니 그냥 일반적인 페리페랄 레벨이라는 게 말초 혈액에서의 비타민C 레벨을 봤더니 그냥 파란색으로 그냥 바닥에 깔려 있죠. 근데 그걸 같은 시간대에 같은 그 아드레날벤이라는 게 복맥이 갔다가 정맥으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분비를 할 때는 당연히 정맥으로 분비하겠죠. 정맥 혈로 나오는 그때 거기 봤더니 300에서 많게는 거의 500 가까이 혈중에 비타민C 농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뿜어내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육체에다가 그 비타민C를 걔가 얼마만큼 갖고 있길래 뿜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뿜어낼 건데 그게 온 혈액의 비타민C 레벨을 올릴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되게 중요한 정보를 주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비타민C가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신에서도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조금이라도 저장해놨던 비타민C를 막 뿜어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얼마만큼 열심히 먹어야 되는지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도 쥐새끼도 연구를 해봤더니 역시 쥐새끼는 훨씬 더 많습니다.
보세요. 혈중에 그러니까 G혈중에 플라즈마의 혈중의 비타민C 레벨을 91로 봤거든요. 근데 91로 봤는데 아드레날 부신에 있는 것도 봤더니 19,300이에요. 이게 몇 배일까요? 계산을 내가 못 해보겠는데 거의 2만 잡고 100 잡으면은 200배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본다면은 거의 200배나 많은 비타민C 농도를 아드레날 부신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열심히 받으면은 그동안 저장해놨던 거에서 열심히 뿜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거를 이제 리스폰스 하겠죠. 근데 다른 동물들은 특징적으로 자체 내에서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의 변이, 그게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합성할 수 없는 상태로 퇴화돼 버렸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비타민C를 섭취하지 않고선 답이 없는 육체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양의 비타민C가 필요한데 그냥 계속 비타민C 수용성만 먹으면 되냐?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은 우리 몸 속에 곳곳에 있는 비타민C가 들어가는 통로가 제대로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조직 내에 넣어주고 싶어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얘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더 다른 형태의 비타민C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되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지용성 비타민C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혹시라도 제 강의 중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